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원유값이 이달 말에 배럴당 $200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가솔린 값은 전국 평균이 갤런당 $4를 넘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멀지 않는 주유소에서는 $7가 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인 가솔린값 인상을 멈추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국 대표단을 보낼 예정입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고통이 있더라도 러시아 오일 제재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지만 유럽은 반대합니다. 푸틴은 휴전 협정도 어기고 육해 공군력을 총동원한 우크라이나 공격을 이어가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의 방어는 처절하지만 아직 강합니다. 최근 푸틴의 정신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러시아의 전 외무장관은 푸틴은 나름대로 합리적 판단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핵전쟁은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과 유럽의 경기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코비드-19에 대한 인식은 무뎌지고 있고 지금 트럭 기사들은 관련 규제를 없애라면서 일주일 동안 워싱턴 주변에서 시위합니다. 한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미국에서도 관련 보도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피격, 사전투표, 두 후보에 대한 뉴스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일값은 이제 선물값 거래가 $130도 넘기도 하고 $120 넘는 것은 보통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달 말이 되면은 일부 전문가들은 배럴당 $200가 넘는다고 예상을 합니다. JP 모건 체이스 컴퍼니는 지난주에 올해 말이에요. 이 JP 모건 체이스는 $185 원유값 배럴당 가능해진다. 이게 이제 러시아로부터 공급이 좀 안 되면 아직까지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 번째 그 산유국이고 그리고 이제 전국 평균이 원유값이 올라가면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반인들에게 제일 많이 해당이 되는 가솔린 값도 올라가게 되는데 당분간은 가솔린 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평균이 지금 레귤러가 $4가 갤런당 넘었기 때문에 2008년 그 당시에 이제 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 이후에 가장 비싸고 지난주 한 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44센트가 한 주일 동안 미 전국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하루 지나고 나면은 십몇 센트 갤런당 오르고 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는 더군다나 싫어하지만요. 러시아가 오일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러시아산 오일 수입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알아서 무슨 러시아의 그 오일 관련 회사 같은 곳에 대한 투자를 중단을 한다던가 웬만하면은 지금 가능하면 러시아산 오일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지금 계약이 되지 않아서 또 그것도 바꿔치기 할 수 있으면 러시아산 원유를 피하려는 트레이더들도 그렇고 투자가들도 그렇고 쉬퍼들도 그렇고 재정 전문가들도 러시아 것은 지금 다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일 그 수출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았어도 알아서 거래를 안 하거나 러시아와 거래를 피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영향이 올 수 있겠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나 다 가솔린을 넣고 다니니까 자동차 누구나 다는 아니네요. 좋아하는 데가 바로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다 있으니까는요. 또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이런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 자동차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데 그런 그 업체는 좋아할 테고 사람들도 만약에 이 JP 모건 체이스처럼
올해 말에 갤런당 뭐 185달러, 불과 얼마 전에 러시아 침공하기 전 한두 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달러 안 됐었잖아요. 배럴당. 그런데 185달러, 거의 2배까지 올라가고 나면은 2배 이상이죠. 올라가고 나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바꿔야지 될 때 전기 자동차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하이브리드, 전기로도 되고 가솔린도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A 카운티의 경우는 지금 평균 갤런당 가솔린 값이 5달러 25센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딘지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림픽 블루버드와 페어팩스가 만나는 곳, 올림픽 블루버드와 페어팩스가 만나는 곳, 그곳에 있는 주유소는 지금 프리미엄은 7달러 29센트고요. 레귤러가 6달러 99센트, 7달러라는 겁니다. 언론에 한 군데가 잡혀서 그렇지 이런 곳이 한 군데겠습니까? 많이 있는 거고요. 오렌지 카운티도 거의 LA 카운티와 비슷한데요. 5달러 갤런당 24센트. LA 카운티가 5달러 25센트인데 그렇게 돼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일 수입을 러시아로부터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미국은 그다지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좀 늘어났다. 12월 달에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조 맨신 민주당 상원 의원을 포함을 해서 리사 머코스키 의원이라든가 공화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이거 정말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더 강하게 제재를 해야지 되겠어 하면서 러시아가 수출을 오일을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러시아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던가 아니면 테크놀로지 창의력적인 것을 만들어서 판다던가 하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농산물이라든가 원자재 여러 가지 금속이라든가 오일 에너지를 수출해서 잘 비교적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그 러시아를 압박해야지 되겠다면서 조 맨신 의원이 아주 앞장서서 러시아 오일 수입 금지를 안을 내놨고 많은 의원들이 지지를 하지만 백악관은 싫어하고요. 가솔린 값이 올라갈 테니까. 그런데 이 안은 어차피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오늘 아침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어요. 유럽은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심지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여러 가지를 최근에 많이 바꿨지만 우리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야지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렇게 급격하게는 안 된다면서 유럽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잘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많이 생산해라 하는 거죠. 제재를 하지 않아도 여러 회사나 어떤 큰 손들이 러시아와의 거래를 피하고 싶어 하니까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경제 제재도 하고 하니까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던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을 하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금 왕세자는 자말 카쇼기라는 미국 영주권자고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를 살해를 한 주범으로 미국이나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주 사이가 가까웠었죠. 자레드 쿠슈너라는 사위와 그 왕세자가 나이도 비슷하고 사막에서 텐트 치고 별 보면서 커피 마시고 이렇게 우정을 다졌다는 거잖아요. 사업 우정도 다졌겠죠, 물론. 그래서 무척 가까웠는데 또 미국이 무기 판매하는 것도 있고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사우디 여러 번 방문했고요. 그건 이제 시리아라든가 예멘이라든가 주변 일들 때문에 해서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자말 카쇼기 그런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는 인간이 있어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외면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부탁을 해야지 될 처지가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생산국, 산유국, 수출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생산해 주십시오. 이런 것.
그리고 베네수엘라에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국가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중국이 다시 한번 러시아를 지지한다고 했고, 무슨 뭐 북한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인데,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인데, 베네수엘라에도 미국이 대표단을 보내서 조금 공식적으로 러시아 그 오일을 수입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다른 곳에서 많이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전에 90년부터 96년까지 러시아의 외무장관을 했으니까 안드레이 코즈레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 러시아와 더 직접적으로 뉴스를 접하게 된 것은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 우크라이나 태생입니다.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나와서 엄마 아빠 한 사람 한 사람이 러시안 우크라이나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나와서 여러 가지를 하고 결국은 민중 봉기 같은 것도 많이 있었고, 자유를 원하는 그런 힘에 의해서 구소련이 이제 무너졌고, 그 뒤에 보리스 옐친에게로 정권이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보리스 옐친이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 뒷자리를 그냥 KGB인 푸틴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99년도에 대행을 하다가 대통령 2000년부터 대통령을 하다가 임기 제한 이런 것 때문에 한 텀을 총리에게 자신의 꼭두각시에게 넘겨줬다가 지금 다시 대통령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외무장관은 보리스 옐친 시대도 알고 이 푸틴 시대도 아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많이 나왔었던 안드레이 코즈레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옐친 때까지 이제 외무장관을 한 사람이에요. 이 블라디미르 푸틴은 서방 세계에서 지금 뭐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서방 세계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이 사람은 지금 미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푸틴으로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이 잘못됐고, 판단이 틀려서 지금 빨리빨리 뭐 키브니 이런 곳을 점령하고 러시아가 만세 부르고 기꽂고 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판단이고 비도덕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푸틴으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전해드리냐면 핵전쟁 가능성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넘버 원, 우크라이나의 컨디션, 국가로서의 거기에 대한 잘못된 판단. 넘버 투, 러시아 군대의 컨디션에 대한 잘못된 판단. 세 번째, 서구의 지정학적인 컨디션에 대한 잘못된 판단 해서 이 세 가지를 제목만 들어보시니까 그동안 뉴스에서 많이 들어왔던 거 여기 퍼즐이 맞춰주실 텐데, 지난 20년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은 한 번도 우크라이나를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구소련에 아주 많이 양보해서 구소련의 위성국 정도로, 이 사람이 KGB 출신이기 때문에 구소련이 망할 때 너무너무 5호 통제라 했었다는 거잖아요, 푸틴이. 그리고 그 마인드가 계속 남아있는 거죠. 해서 우크라이나는 30년 동안 크고 또 크고 민주주의의 물과 뿌리를 먹고 자라고 자랐는데 전 국가가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나치가 지배하는 국가, 우리가 가면 해방군이라고 하면서 반길 것이다라고 잘못 판단했다는 겁니다. 미친 게 아니라. 넘버 투, 러시아 군대에 대해서는 지난 20년 동안 많이 현대화한 건 사실이지만 구소련 때보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러시아의 전 외무장관이 볼 때는 그건 말로만 현대화다. 국방비 예산은 다 도둑맞아서 누가 사이프러스에 아주 막 너무너무 큰 요트를 사고, 그리고 군 자문들은 그것을 보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그리고 본인들도 다 그 부패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못 보고했다가는 이 목숨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독재자이기 때문에. 독재자의 말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의 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거짓말로 잘 되고 있습니다. 군의 현대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분은 포템킨 군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서린 2세의 총애를 받았고 남편을 없애고 본인이 이제 여자로서 황제였었던 여제였었던, 그리고 이 포템킨이 그레고리 포템킨 그 사람 말하는 건 맞습니다. 애인이기도 하고 군인이기도 하고
자문이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이 여제가 연하였어요. 그리고 여제가 화가 날 것이 겁이 나니까 어디 딱 러시아 지역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순방한다고 하면 길에 다 가짜 그림을 그려서 그 당시에 멀리서 보면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네, 잘 되고 있어 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러시아의 그 군인들이 푸틴에게 거짓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포템킨 빌리지는 유명한 거잖아요. 여제가 딱 지나갈 때 배에서 마치선 타고 가면은 쫙 너무너무 근사해서 막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된 그게 군에 지금 감춰지고 한 것이었고, 세 번째 서구에 대한 오해는 러시아 엘리트들이 계속 푸틴에게 바이든은 약하다. 바이든은 약하다. 유럽 연합도 약하다.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 그거 약했잖아. 그거 봐라.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더 많이 흔들어졌으니까 미국도 내부적으로 유럽연합과의 관계도.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군하는 것을 보고 우크라이나쯤 우리가 먹어도 아무 짓도 안 하겠지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소련의 영광을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합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계산이 틀린 거라는 거예요. 비윤리적이고 계산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합리적이고, 핵무기를 쓸 것인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여러 군데 핵시설을 포격했잖아요. 포격하고 두 군데는 지금 갖고 있고 하는데, 이런 그 같은 합리적인 그 판단 이런 것으로 봐서는 본인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 등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핵무기를 쓰지는 않을 것이다. 서구를 향해서. 핵시설 주변에 지금 주변에 그 포격을 하는 것은 뭐 두 군데 포격은 했지만 어떠한 방사능이 흘러나왔다던가 하는 거는 없잖아요. 그것은 그의 합리성을 말하는 거다. 이거 가지고 위협을 하는데, 위협을 하면서 북한에서 하는 것처럼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유럽으로부터, 우크라이나로부터 나 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거든 하면서 그런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안드레이 코즈레프 전 외무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서구는 양보하지 말아야지 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제한해서도 안 된다. 핵전쟁 위협 때문에. 푸틴은 미치지 않았다. 지금 이런 게 오늘 아침에 하나 눈에 띄고요. 그리고 또 영국의 한 장군도 영군 제독이네요. 왕립 해군의 뭐 제일 높은 사람이죠. 이 앤토니 데이비드 레다킨 제독도 러시아의 승리가 필연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보니까 하루에 한 1,000명 정도가 그야말로 러시아군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고 하니까 굉장히 러시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그리고 이 같은 스케일의 전쟁을 2차 대전 이후에 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리아의 어떤 지역에 시리아의 독재자를 돕기 위해서 러시아군이 갔었을 때 한 도시에 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 지금 그래도 미사일 한 6,000발 정도 발사를 했고 학교 200군데, 병원 적어도 34군데 포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전을 오늘도 세 번째 협정하고, 목요일에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터키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그동안 휴전 협정으로 하고 길을 이제 사람들을 이제 대피하라고 터준다고 하는데, 루트가 6개가 있는데 6개 가운데 4개의 루트가 러시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벨라루스 쪽으로 향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우크라이나 동쪽, 이것도 또 러시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다.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요즘 계속 비디오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신은 절대로 러시아를, 블라디미르 푸틴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가 무슨 용서의 날 그런 날이었잖아요. 용서하지 않고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 대통령이 한 가족을 키브 인근에서 젊은 엄마, 아빠, 아이들 둘 피난 가는데 숨졌잖아요. 결국은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서. 이런 잔혹 행위를 한 모든 악당들을 우크라이나는 처벌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떠나려던 사람인데, 탈출하려던 가족인데, 가족 전체를
얼마나 많은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숨져야지 됩니까? 우리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잊지 않을 겁니다. 이 잔혹한 전쟁 범죄에 가담한 모든 인간들을 벌 줄 겁니다. 신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오늘 있는 뭐 협상, 또 목요일에 있는 외무장관들끼리의 회담, 이런 것과 연관해서 이제 러시아 내부에서 굉장히 그 시위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푸틴의 승리는 이제는 우크라이나나 외부에만 달린 게 아니라 러시아 내부에서의 움직임도 푸틴이 일으킨 이번 전쟁에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외부에서는 전쟁의 끝과 누가 승리할까에 많이 포커스를 두지만 또 나의 생활과 연관된 여러 가지 오일값 등등.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지금 물도 없죠. 밥도 없죠. 사람들 피난 다니는 거 보면은 완전히 위에는 다리는 다 폭파되고 아래 뭐 방공호 같은 데 숨었는데 나오려면 한 사람 한 사람 또 물을 건너야지 되고 이만저만한 피난 행렬이 아니라는 것은 정말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들은 다 너무 잘 아시니까는요. 잠시 뒤에는 미국의 매체에서 이제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6시니까 낮 1시부터 투표가 시작되거든요. 저희도 저녁 뉴스 끝나고 나서 바로 개표 방송을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미국 매체에서 그동안도 간간히 보도를 해왔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레이티스트들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에서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면서 투표에 한국 투표에 사전 투표에 사전이 아니라 부재자 투표죠. 참여하셨던 분들 가운데서 얼마나 속상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습니까? 아주 멀고 먼 길을 고생을 하면서 가서 투표를 했는데 특히 그 본인이 투표한 사람이 안철수 후보나 아니면 김동연 후보였다면 여러분들 힘드셨을 텐데 그 이후에 이제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김동연 후보는 아니었나요? 그 전이었나요?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 잘 지금 날짜가 매치가 안 되고 머릿속에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여러분들 투표를 하셨는데 단일화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그 이재명 후보 그 선거 캠페인 하는데 그 신촌 쪽에서 어떤 나이 드신 분들 유튜버라고 하죠. 70세이신 유튜버로부터 제가 한국에서 처음에 볼 때는 망치로 막 두드려 맞았다 머리를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송영길 후보가 손을 머리에 가져가자마자 피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또 그 생명에 지장 없이 그냥 안정된 상태라고 해서 망치로 많이 맞았으면 그럴 수가 있을까 했는데 미국은 스몰 망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군요. 어쨌든 지금 송영길 대표는 괜찮은 상태이고 나이 드신 이 70대가 한복을 입고 뭐 사진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기를 한복을 입고 이 유튜버가 가서 이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지금 미국에서 보도가 되고 그리고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사전투표 있었던 것이 이제 문제가 많이 좀 드러났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격리된 사람이 100만 명 정도 되는데 100만 명 가운데서 뭐 2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예상을 못해서 그리고 그분들을 이 당일 투표처럼 시간을 당일 투표는 6시 이후에 확진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딱 구분을 했는데 사전 투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같은 투표통에 넣고 만지고 이 투표용지를 그럴 수 없으니까 뭐 다른 곳에서 봉지 같은 데다가 걷어가기도 하고 양동이에다가 걷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규칙 같은 것도 정확하게 해놓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확진자는 또 미리 가서 기다렸어야지 됐고 추운데 졸도한 사람도 있다고 하고 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투표자들 같은 경우 아니 내가 저 비닐봉지에 내 투표를 넣으면 저게 계산이 되는 거야? 저게 투표함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고 걱정하고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게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런 것. 그리고 항상 누군가 투표를 할 때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양당
내지는 뭐 어떠한 형태로 그 감시단, 업저버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업저버도 없었다고 하고 그냥 비닐봉지에 그 투표용지를 가져갔다고 하니까 준비 부족이겠죠.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런 일을 해보지도 않았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도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오늘 마지막이다 싶은 그런 마음으로 두 후보를 소개를 했는데 두 후보에 대한 소개는 뭐 여러분들께서 너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전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한국의 버니 샌더스다.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복지 이런 것과 연관을 해서 그렇게 말했겠죠.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공장소년에서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성남시를 적자였던 곳을 흑자로 만들었고 또 여당에 15년 소속됐지만 당의 아웃사이더처럼 느껴졌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다라고 말했던 후보. 그런데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을 포용하는 것, 뭐 미국 중국과 다 잘 지내야지 된다는 것, 뭐 이런 얘기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터프한 검사 출신이다라고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버니 샌더스와 같은 한국의 버니 샌더스인 이재명 후보. 터프한 검사 윤석열 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패 척결 검사 뭐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무슨 뭐 조국 수사, 뭐 박근혜 대통령 이런 것들이요. 말 실수도 잦았고 정치 초년생이지만 어떤 때는 텔레프롬프터가 나가면 2분 동안 가만히 있었던 적도 있다면서요. 저는 그 부분은 못 봤는데 그런 장면도 있을 정도지만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한 것은 이것은 아주 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모든 매체가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코노미스트도 안철수 후보의 표가 조금만 윤석열 후보에게 가더라도 이거는 대단한 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만약에 터프한 검사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면 동북아시아에서의 역할 같은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요. 미국과 뭐 잘 지내야지 된다고 하고 일본과도 잘 지내야지 된다고 하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접근은 이재명 후보나 문재인 대통령과는 좀 다르다고 하고 쿼드에 대해서는 잘 해야지 된다. 이건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 이 쿼드,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여기에 가입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페미니스트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그 국민의힘이 20대 남자를 겨냥해서 막 그런 것을 여자에게 우리가 손해보고 있다. 역차별 당한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여성들은 이거 큰일 났네. 안철수 후보마저 저러니까 하면서 또 뭐 민주당을 지원한다고도 하고 페미니스트냐 하고 기자들이 물어보면 페미니스트라는 그 페미니즘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색깔이 여러 가지니까 인본주의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차별과 불평등은 없어야지 된다. 이런 인식이 페미니즘이라면 나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쳐야지 되고 나는 그런 페미니스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지금 그 정도를 보도를 했고요. 한국에서 이제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마지막 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글쎄요. 어차피 워싱턴 포스트이기 때문에 한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후보는 좋은데 당이 싫다. 당은 좋은데 후보가 싫다. 이게 지금 한국의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분의 딜레마인 것 같고 그와 연관돼서 미국에서도 이런 딜레마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내일 본인의 책이 나오니까 one damn thing after another 계속 아주 정말 이상한 일들이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 이게 이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에 본인이 이제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에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을 홍보하려고 여기저기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 이 2024년도 대선에서 공화당은 트럼프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젊은 후보를 뽑아야지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 MBC의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만약에 2024년도에 트럼프가 후보가 된다면 어떡하겠는가. 이게 후보는 싫지만 당은 공화당이다. 이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랬더니 민주당의 진보 아젠다가 너무나 국가에 위험하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공화당 후보를 뽑는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이 미국은 3년 남았기 때문에 3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들고 지금으로서는 내가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는다는 게 상상하기 힘들다 하면서도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공화당의 후보가 돼야지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그 사람 일도 없고 무능하고 내가 사람들을 아주 잘 뽑아서 훌륭한 행정부를 갖고 왔는데 말이야. 그 유일하게 그 사람을 잘못 뽑았어. 능력도 별로고 아주 느릿느릿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뽑아서 했었던 사람 가운데 첫 번째 국무장관도 바보야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얘기했었고 그리고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도 그렇게 나갔고 비서실장도 그렇게 나갔고 또 누가 있었죠? 국무장관, 국방장관. 이 윌리엄 밭 이전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거의 다 그렇게 안 좋게 헤어졌는데요. 좋게 헤어진 사람은 없는데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윌리엄 바의 경우는 3년이라는 세월이 있지만 지금 혹시라도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28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딜레마고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말씀 안 드리려다가 드리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즘 계속 무슨 기금 모금 이런 연설 같은 것은 하고 다니거든요. 주말에는 농담 삼아 한 얘기예요. 무슨 그 얘기는 농담 아니고요. 북한은 정말 좋아, 터프하고 전에도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회담할 때. 사람들이 김정은 앞에서 막 꼼짝 못해. 내 앞에서도 사람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건 진심일 수도 있고. 그런 말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말을 조금씩 바꿨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푸틴 완벽한 엄호해서 그 뒤에 이 침공은 나쁜 거야. 그런데 푸틴은 욕하지 않고 바이든이 약하니까 이렇게 됐지 했는데 이번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 스타일인 거죠. 미국 전투기에다가 그 F-22 전투기에다가 중국 기를 달고 미국이 아닌 것처럼 하고는 막 그 침공을 하고 러시아를 막 공격을 하고 나서 우리가 안 했어. 중국이 했어. 하고 뒷짐지고 앉아서 구경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 농담인 줄 알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농담인 줄 알고 웃었지만 이게 대통령이 할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민주사회에서 할 얘기는 아니죠. 지금 푸틴에 대한 반감이라든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저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 한 사람이 지금 세계를 나쁘게 흔들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주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이 러시아에서 누군가 푸틴을 암살해야지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농담으로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닌데 미국이 이런 것들이 자꾸 말이 퍼지고 그래서 정말 그래야 돼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말씀드렸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그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NPR, PBS, 마리스트 공동 여론조사 결과 한 주일 전보다 2월 말보다 지금 지지율이 8%포인트가 올라가서 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요즘은 경제도 전부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틱톡 있죠? 요즘 한국 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틱톡도 그 러시아 서비스를 제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를 벌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러시아가 이제 토론도 없이 뭔가 그 러시아 정부가 얘기하는 것과 다른 그것을 가짜라고 규정을 하고 그런 것을 전하면은 최고 벌금은 물론이고 15년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발표한 뒤에 그래서 이제 이 법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고 그 리바이스요. 리비 스트라우스 앤 컴퍼니도 러시아에서 판매와 러시아에서의 투자를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도에 동유럽과 러시아에서 번 돈, 네트 레비뉴의 4%를 러시아에서 번 돈은 50%를 이번 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뭐 지인을 그곳에서 안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업체가 그 국가 그 도시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그 뭐 투자를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혀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뭐 직원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에 어떠한 그 기부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회사에서 매칭 펀드를 해준다고 하고요. 요즘 뭐 우크라이나 뭐 도네이션 하고 그 구글에 찍어 보면은 어떤 형태로든 그 도네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유도 협회가 블라디미르 푸틴의 명예 타이틀을 박탈했네요. 명예회장과 명예대사잖아요. 그런 일이 있고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2022년 올해의 경제 성장이 지금으로선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도 외교는 열려 있다고 하고 미국도 아직 그 외교는 열려 있다고 하니까 또 푸틴이 마음을 어떻게 바꾸면 뭐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뭘 좀 양보하더라도 이 국민이 숨져 나가는 것을 막고 싶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그의 판단일 테고 해서 이 전쟁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서구에서는 이것을 그냥 이대로 푸틴 뜻대로는 해주면은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굉장히 나이브하게 대했다가는 그 뒤에 계속 여기 연결된다 하니까 스웨덴 같은 중립국에서도 무기를 보내고 뭐 핀란드 이런 나라들, 독일 같은 나라, 독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이 만약에 그 유로존이라든가 나토에 대해서 좀 걸끄러운 감정을 갖고 있었다든지 하면은 더 가까이 같이 뭉쳐야지 산다. 우크라이나가 미처 여기에 가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미국에서 지상군도 못 보내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F-16 전투기를 직접 우크라이나에 주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폴란드에서는 자국에서 만드는 뭐 미국이 같은 것을 주고 대신 미국의 F-16기를 폴란드가 그 공백을 메우고 하는 것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유럽연합과 나토 미국이 그 미사일 굉장히 많이 보냈거든요. 지금 그런 형태로 돼 있고 그런데 경제가 이 전쟁 때문에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세계가 다 지금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심지어 몽골 같은 국가는 거의 모든 물건을 중국 아니면은 러시아에서 수입해 가는데 수입이 안 돼서 러시아로부터도 수입 안 되고 중국으로부터도 수입이 안 되고 해서 얼마나 비싼지 모든 물가가 다 비싸서 휴지가요. 두루마리 휴지가 한 팩이 아니라 한 개. 동그란 거 한 개, 그 한 개에 막 6달러 한다고 하거든요. 라면이 뭐 4팩짜리가 뭐 17달러 이렇대요. 이런 정도로 다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값은 앞서 말씀드렸고요. JP 몰건이 2018년도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세계의 경제 성장을 이대로 가면은 올해 0.8% 줄어들 것이다. 이게 결국은 2월 24일에 전쟁이 지난주 수요일에 시작됐으니까 열흘 만에 이런 전망을 나오는 겁니다. 미국 경제 성장도 0.1% 줄어들고 그럼 전체적으로 0.8%인데 미국이 0.1%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든다면 나머지는 다른 나라도 있고 유럽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러시아와의 거래가 많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도 미국 성장이 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0.2% 방해받을 것이다. 식품값도 올라갈 것이다. 이게 다 에너지와 연관이 되고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컨디션은 불확실하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상황에서도 이제는 주말에 여러분들 교회에 가셔서도 편하셨습니까?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니까. 그런데 저는 주말에 마켓에 갔어요. 마켓에 갔는데 이제 저희 동네 마켓 간 게 아니라 엄마 집에 가다가 이제 마지막 한라봉을 먹을 수 있는 기회이겠구나 해서 한라봉을 사려고 들어가니까 급하게 들어갔다 급하게 나오려고 하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갔거든요. 오렌지 카운티에. 그랬더니 저만 마스크를 안 쓰고 있던데요. 한국 마켓에서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트럭 기사들이 워싱턴 DC에 모였습니다. 뭐를 더 철회해라 이런 뭐 규제를 더 철회해라 하면서
뭐 자동차에 성조기 같은 것 달고 한 주일 내내 워싱턴 주변을 빙빙 돈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트래픽은 굉장히 심하겠죠. 미국에서 존스 홉킨스의 발표에 따르면 95만 8천 명 정도가 이 코비드 19으로 숨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해서요. 러시아에서 그렇게 잡혀가면서도 어제도 한 5천 명 정도가 우크라이나 그건 안 돼. 우크라이나에 내 친척도 있어. 내 친구도 있어. 그게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시위를 하는데도 잡혀가는데도 사람들이 시위를 한답니다. 이 푸틴의 수도 그 레닌그라드 아니 푸틴의 고향 레닌그라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은 세인트피터스버그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147개 도시에서 지금까지 체포된 사람 뭐 만 몇천 명 적어도 13,000명 정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것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게 그 세상이 변하는 것 그리고도 또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던 공식적으로는 지금 그 미국의 국무장관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그 정권 교체를 그 하는데 어떠한 그 역할이나 개입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안 한다. 미국은 무슨 뭐 그럴 수가 없다. 그 러시아의 운명은 러시아의 지도자는 러시아 국민들이 결정을 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항상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막 강하게 누구를 막 압박하고 해서 누군가가 그 압박하는 그 사람을 확 때려줘요. 때려주고 나면은 그 압박하는 사람은 또 다른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잠깐 시원했지만 더 다른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무슨 뭐 좀 계산을 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러한 그 지도력 제거는 절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고요. 새벽에 출근하면서 25년 동안을 감옥에서 있었던 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도 뭐 억울한 여러 가지 면이 있었던 분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와 같이 커피를 마시는 거, 그 조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걸을 수 있는 것, 집 주변을. 강희신이었습니다.